안 되겠다. 이번 협상은 생각할수록 손해다. 재파업을 시작하겠다. 최근 삼성 공장에서 일어난 인도 노동자의 파업이 마무리되나 싶더니 인도 노동자들은 협상이 완료되자마자 다시금 파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에 질려버린 삼성이 공장 철수를 선언하자 인도 전역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출신의 샤시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 기획재정부에서 일하고 있고 인도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제가 살아온 역사상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 현지의 삼성 공장 파업 때문이었죠. 사실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인도 노동자들의 삼성 공장 파업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의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결국에는 인도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복지를 올려주는 쪽으로 상황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삼성은 정말로 인도 공장을 전면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황급히 삼성과 인도 노동자를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한다면 이건 피차 좋을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 정부가 나선 끝에 노동자들의 휴가 일수와 가족 행사 일수를 늘리고 임금도 소폭 손보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분명 합의는 완료되었고 파업을 하던 인도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복귀했지만 그러한 복귀는 얼마 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파업을 하던 대다수는 복귀한 지 며칠 만에 다시 공장에서 빠져나왔고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인도 노동자들은 기존의 요구대로 2배 임금 인상과 추가적인 유급휴가 그리고 각종 상여금까지 요구했는데요. 사실 이건 인도 현지 기업의 공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일단 공장 관계자들은 곤봉부터 들며 폭력으로 파업을 중지시키거든요. 그러나 인도 다국적 기업들 중 노동자들에 대한 최고 대우를 보장하는 한국 기업들에서만 자꾸만 이러한 마찰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인도 노동자들은 좋은 대우를 해줄수록 더욱 기고만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삼성 측이 정말로 인도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의 질 좋은 노동력과 발전 잠재력을 고려해본다면 그냥 삼성이 인도 노동자들의 추가 요구까지 들어주는 편이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삼성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더군요. 삼성은 결국 인도에서의 전면 철수를 선언했고 실제로 공장 단지를 전면 철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연히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인도 정부는 삼성 공장에서의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임금 인상을 이용해서 인도의 세수 확보와 내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삼성이 가져다주는 각종 지역 경제 활성화의 혜택까지 전부 누리기 위해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방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정말로 인도에서 빠져나가겠다니 이건 국가 비상 상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만약 삼성 공장이 인도에서 철수할 경우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면 인도는 GDP의 최대 5%까지 급감할 수 있는 경제 괴멸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 공장 중 하나인 삼성 노이다 공장만 해도 7만 명의 직접 고용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심지어 삼성은 공장 라인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물류회사, 유지보수 직원, 서비스 제공 업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모든 공장 일자리마다 공급망, 운송, 외식, 지역 소매 부문에서 거미줄처럼 상당한 간접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되므로 이를 전부 고려한다면 삼성의 철수는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말과 다름없었죠. 심지어 공장 주변의 레스토랑, 운송 서비스, 소매점과 같은 비즈니스는 공장 근로자의 수입과 공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크게 의존하는데 만약 삼성 공장이 폐쇄되면 지역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여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즉 삼성의 철수는 삼성 공장이 위치해 있던 지역은 그 즉시 19세기쯤으로 돌아가서 지역민들은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불황은 인도 중심부까지 스멀스멀 잠식해 들어가서 결국 인도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완전히 저해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악몽 같은 일이었고 저는 그 즉시 머리를 감싸쥐며 인도 노동자들의 탐욕과 인도 정부의 안일함에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과일 뿐이었어요. 삼성 공장의 철수 선언과 동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바로 삼성이 전면 철수 선언을 하자마자
삼성을 따라 들어왔거나 혹은 들어올 예정이었던 글로벌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철수를 선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애플과 애플의 공급업체인 폭스콘과 위스트론이었어요. 특히나 애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스트론은 인도 카르나타카에 공장을 지었지만 2020년에 폭력 시위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는 등 인도 노동자들에게 많이 되었던 차였기에 이들은 줄곧 눈치를 보다가 삼성의 철수 선언을 보고 이때다 싶어 인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플 또한 삼성은 이미 의료, 통근버스 제공, 성과금 지급 등 경쟁력 있는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했지만 인도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상당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파업은 선례가 되어 언젠가는 자신들도 인도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제공하게 될 거라며 질색을 했는데요. 따라서 애플에 있어 인도는 제조 허브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게 되었고 인도에서의 공장을 전면 철수하겠다며 충격적인 선언을 해왔습니다. 이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삼성이 뭐길래 삼성의 콧바람 한 번에 애플까지 뛰어든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가장 절망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처럼 인도에 이미 공장을 설립한 다국적 기업들뿐만 아니라 인도에 신규적인 공장을 건설하려고 논의를 진행하던 글로벌 기업들마저 삼성의 철수를 보고 계획을 전면 취소해왔기 때문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는 인도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인도 관리들과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는데요. 하지만 삼성 공장의 노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측은 삼성 공장의 인도 근로자들이 파업 기간 동안 낮은 생산성과 열악한 근무 윤리를 보였다며 큰 실망감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많은 근로자가 삼성이 추가 보상을 제공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늦추고 과도한 휴식을 취하며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등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감을 표하더군요. 결국 테슬라는 인도에 공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더욱 높은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는 인도네시아로 초점을 옮겨버렸습니다. 테슬라는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효율 생산 라인에 의존하고 있는데 삼성 공장의 인도 근로자들의 나태하고 고약한 행동을 보니 도저히 테슬라의 엄격한 생산성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등을 돌렸죠. 인텔과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도적인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은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의 칩 제조 공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삼성 사태로 인해 인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인도 정부의 책임감 없고 기업 친화적이지 않은 대응에 큰 실망을 했다며 보다 안정적인 노동 조건을 갖춘 말레이시아로 눈을 돌리겠다는 뜻을 밝히더군요. 글로벌 스포츠웨어 대기업인 아디다스 또한 인도의 대규모 인력풀과 성장하는 소비자 시장을 활용하여 인도에서 제조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었으나 삼성 파업 사태 이후 인도에서의 높은 사업 운영 비용 문제와 함께 노동 불안으로 인해 확장 전략을 재고한다는 뜻을 밝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 아디다스는 보다 유연한 노동 정책과 낮은 제조 비용으로 유명한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로 생산 계획을 옮기기로 결정했죠. 이들은 공통적으로 삼성과의 공정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인도 노동자들이 여전히 비협조적이고 책임감이 없으며 이는 생산 지연과 비용 초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시장은 인도 말고도 더 좋은 선택지가 많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결국 인도는 삼성 하나만 잃은 것이 아닌 기존의 큰손들과 잠재적인 고객들까지 전부 다 잃게 된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만약 인도 내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부 빠진다면 인도는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일단 애플 및 애플 공급업체들만 해도 삼성처럼 엄청난 숫자의 인도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애플 공급업체인 폭스콘과 위스트론 등의 업체만 해도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아이폰 및 기타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애플 및 애플과 관련한 기업들이 철수한다면 인도는 전자, 자동차, 기술 제조 부문에서 50만에서 10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류, 운송, 식품 서비스, 유지 보수, 공급망 운영과 같은 지원 산업에서 창출되는 간접 일자리를 포함한다면 전체 공급망과 지역 경제가 붕괴되면서 200만에서 300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진다고 발표했죠. 즉, 일자리가 400만 개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인도 노동자 가족들의 파산을 의미하기에
수천만 명의 인도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더 절망적인 점은 이건 그저 애플 하나의 기업에서 비롯된 피해이므로 다른 글로벌 기업들까지 합친다면 피해는 훨씬 더 극심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직접 투자 수혜국 중 하나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제조 공장과 기술 허브를 설립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들 기업이 전부 철수해버린다면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이 크게 감소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산업 성장 및 기술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메말라 버릴 게 분명했습니다. 2022년 인도는 약 840억 달러의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했는데 만약 글로벌 대기업이 철수하면 인도는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투자 손실을 입는다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필이면 인도에서 철수한다는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러한 대기업들이 철수하면 향후 프로젝트와 확장이 중단되어 인도는 그야말로 괴멸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사라지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조 허브로서 인도의 글로벌 이미지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겠죠. 글로벌 제조 허브가 되겠다는 인도의 야망은 향후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데요. 글로벌 기업의 철수는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설립하는 것을 막을 것이므로 이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인도의 정체성마저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미래 프로젝트로 인도를 고려하던 기업들은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에서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인도 경제는 고꾸라지며 회복 원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게 분명한데요. 인도는 더 나은 노사관계, 유리한 비즈니스 정책, 효율적인 인프라로 인해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의 경쟁 우위를 빼앗길 것이고 인도 통계청은 이러한 미래 투자 손실을 5년간 1,000억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그야말로 삼성 공장 파업이 가져온 나비효과는 인도 전역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삼성이 뭐길래 다른 대기업들마저 전부 인도를 빠져나간다는 건가요? 물론 삼성이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삼성은 그저 평범한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의 기업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애플 공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과 애플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인데 도대체 왜 경쟁 상대를 따라가는 바보 같은 짓을 하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애플 관계자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삼성은 분명히 애플의 경쟁사죠.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관대한 정책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알고 있죠. 한국은 근로자의 권리, 공정한 임금, 안전한 근무 조건을 우선시하는 진보적인 노동법으로 유명하며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국내든 해외든 인력에 관한 한 지속적으로 높은 기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이건 인도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는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나요? 인도 내 한국의 기업의 공장 단지를 좀 보세요. 다국적 기업 중 유일하게 한국 기업들만 공장 주변에 인프라를 건설하며 현지인들과 상생하고 있잖아요. 삼성만 해도 공장 주변의 도로, 학교, 병원 등의 인프라를 건설해주며 인도 현지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현지에 이런 돈 낭비를 한단 말인가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부품 수급도 전부 인도 기업을 이용해주며 인도의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어주고 있죠. 인도인들은 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일단 애플만 해도 인도의 기업을 이용하지 않고 전부 애플이 지정한 기업들과만 거래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저렴한 인도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인도에 공장을 지은 것이고 인도가 발전을 하든 말든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도 인도 현지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죠. 하지만 한국만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다니 저는 이것만 봐도 인도인들은 애플 공장에서도 무조건 파업을 일삼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기업들과는 달리 미국 기업들은 현지 노동자를 돈으로만 보는데 한국 기업에서 파업을 하는 인도 노동자들이라면 언젠가는 미국 공장에서도 파업을 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남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호의를 베푼 한국을 배신한 인도를 보니 인도가 얼마나 신의를 가볍게 여기는 국가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극심한 미국이라도 이 정도로 뻔뻔한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미국인이자 공장의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제가 학을 뗄 정도면 인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듯 뒤통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치는 나라에서 장기적인 사업이나 우호 관계를 기대하긴 어려우므로 애플은 인도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애플 관계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의 말에서는 틀린 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삼성은 그 누구보다 인도 현지인들의 복지에 힘써줬고 이는 다른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인도 노동자들은 그런 한국 기업을 상대로 파업과 추가적인 파업까지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처참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이어진 테슬라 관계자와의 회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왜 삼성을 따라 인도 계획을 전면 취소했냐고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특히 전자, 자동차, 조선과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 발전, 효율적인 경영, 안정적인 노사관계로 글로벌 대기업의 존경을 받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파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파업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 이제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련한 대응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도 인도에서는 몇 개월이나 파업을 막지 못하다니 심지어 인도인들은 협상 이후에도 곧바로 재파업을 시작하다니 이건 인도인들은 말이 안 통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일 뿐더러 인도는 정부 자체가 꽉 막히고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 애초에 삼성 같은 잘 관리된 기업에 대한 파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인도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며 기업을 지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정성과 법적 프레임워크, 노동 정책이 형편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테슬라 입장에서는 삼성과 같은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큰 힌트이자 깨우침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삼성은 제 생각보다도 국제적으로 훨씬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었고 이런 기업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그 엄청난 여파를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을 뜻했죠. 그렇게 저는 힘없이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애플의 공급 업체인 폭스콘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가 왜 삼성을 따라 나가냐고요? 그거야 지금이야 애플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삼성과 함께 일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플은 미국 기업답게 조금이라도 이익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로 다른 협력사를 구하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하며 특히나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회사의 미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일단 한국은 많은 현대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생산의 글로벌 리더고 이는 한국이 아직도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 세계 디램 및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첨단 제조 역량은 또 어떻고요? 반도체를 넘어 소비자 가전 및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리더십은 한국을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들은 스마트 기기, AI, 5G 기술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더 큰 부가가치와 더 나은 미래를 뜻하죠. 물론 한국은 절대로 고꾸라질 일이 없다는 것도 매우 매력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연간 6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거든요. 이러한 글로벌 무역에서의 강력한 입지는 자동차, 전자, 조선과 같은 주력 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한국은 국제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이 이 정도로 대단한 시장인데 어떻게 저희가 한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언젠가는 삼성과 함께 일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한국이 이 정도로 막대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도가 삼성을 상대로 배짱을 부렸던 건 완전히 미친 짓이었고 삼성은 인도라는 시장이 필요해서가 아닌 그저 인도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며 파업을 참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저는 부랴부랴 삼성에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삼성 공장에 찾아가서 관계자 회의를 열었고 겨우 삼성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삼성도 인도가 없으면 공급망이 줄어서 큰 손해가 아니냐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제발 현명한 선택을 하자고 빌다시피 요청했어요.
이대로라면 인도 경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고 말 것이고 삼성만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도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러나 삼성 관계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인도가 필요 없습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에 대인 적이 있고 그때의 경험 덕분에 안정적인 시장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인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을 때도 인도 정부의 나몰라라식의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고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죠. 동남아 국가들을 좀 보세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삼성 공장은 어디에나 있고 덕분에 인도 공장이 멈춘다고 해도 전혀 차질 없는 공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인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파업 노동자를 지원하며 다국적 기업들의 돈을 빼먹으려는 인도와는 달리 이들 국가들은 자신들이 의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자신들의 국가의 공장을 지어주려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 노동시장은 예상치 못한 파업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분쟁이 장기화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불법 파업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막아주죠. 또한 아무리 인프라를 지어줘도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늘 추가적인 인프라까지 요구하는 아나무인의 인도와는 달리 다른 국가들은 인프라 개발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인도에 남을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결정적으로 이제는 인도의 노동력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인도 근로자들은 업계 표준을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거든요. 이미 베트남과 같은 저임금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은 인도의 인건비 상승이 운영의 비용 효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노동력이 더 저렴하고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고려한다면 인도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노동력이 여전히 비용 효율적이며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임금 인상과 파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즉, 삼성은 인도에서 철수하는 것이 더욱 이익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고 삼성은 이미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 파업과 경제 불안이 계속 위험을 초래하는 인도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의 주장에 저는 힘이 빠져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인도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없었고 저희는 욕심을 부리다가 완전히 멸망의 기로에 놓인 셈이 되었거든요. 도대체 인도가 무슨 자신감으로 삼성을 상대로 배짱을 부렸던 건지 저는 엄청난 후회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질러진 후였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파병을 시작했다고? 그렇다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군사력을 지원하라.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할 만한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참전에 대한 주제로 갑론을박을 하던 가운데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나서 충격적인 주장을 시작했고 결국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경악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 국방부 회의실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앤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번 러우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을 파병시키면서 우크라이나 또한 다른 국가들의 파병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기타 유럽의 많은 다른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서 한국의 파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건네왔기에 미국 국방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게 되었죠. 사실 북한은 그동안 암암리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미국 정보부는 이러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의 증거들을 전부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와 자체 군사자원 고갈로 인해 외부의 군사 지원을 받아야 했고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에게 딱 맞는 파트너였죠.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해 이미 국제 제재를 받고 있었고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제 제재 때문에 자급자족할 식량조차 없는 북한에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고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을 제외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국제 제재가 두려워 감히 러시아를 도와줄 엄두조차 못 냈거든요. 그렇게 세계 군사강국 2위에 달한다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급받게 됩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개의 포탄, 특히 122mm 및 152mm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포탄은 러시아군이 여전히 널리 사용하고 있는 소련시대 포병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또한 북한은 포탄 외에도 러시아 보병부대에 AK-47 소총, 기관총과 같은 소형 무기를 공급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가로 국제 제재를 받고 경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 공급, 연료 및 기술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군사 지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유엔 및 기타 국제 포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려는 노력을 차단하거나 거부한 바 있거든요. 그야말로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한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북한은 결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병력까지 파병하며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거든요. 북한이 워낙 고립되고 폐쇄적이며 말이 안 통하는 나라라는 것은 저희 모두가 알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은 북한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파병은 전 세계에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충격적인 결정이었고, 결국 우크라이나 측은 미 국방부에 파격적인 외교문서를 보내며 빠른 행동을 촉구했죠.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은 러시아의 요새 건설, 인프라 수리, 물류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 대대를 파견했을 뿐더러 특수부대까지 파견하여 북한의 비대칭 전술 경험이 유용할 수 있는 도시전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특정 전투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왔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파병된 북한군과 파병 중인 북한군을 전부 포함하면 12,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났기에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에게도 병력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즉시 핵을 개발한 뒤 러시아를 향해 발사할 거라며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원하는 군대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에 핵을 이미 보유했던 국가로 이는 그들의 핵발사 선언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왜 뜬금없이 한국군을 원하는 것인지도 너무나도 의문스러웠기에 국방부의 군사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무슨 속셈이길래 많고 많은 국가들 중 굳이 한국이라는 러우 전쟁과는 동떨어져 있는 국가를 선택했다는 말인가? 결국 국방부는 내부회의를 열어 갑론을박을 펼쳤습니다. 그때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나서더니 놀라운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원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취할 수 있는 이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일단 한국은 균형외교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매우 똑똑한 국가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수많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천재적인 외교수를 통해 단 한 번의 멸망도 겪지 않았고 오히려 늘 강대국들에게서 이익을 취해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전쟁 초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와 외교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거나 우크라이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양국에 대한 이익을 취해왔죠. 한국은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모범적인 국가라는 이미지까지 챙기며 우수한 중립 외교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중립 외교를 깨고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고립을 맛봐야 할 것입니다.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내는 한국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그 국가는 국제왕따가 되었다는 말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러한 고립심과 불안감은 러시아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죠.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우크라이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물자를 지원했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이는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경쟁으로 여겨져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미국이나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 결정까지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 여론은 완전히 사그라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국제평화를 해치는 국가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전 세계인들은 러우 전쟁에 꽤나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원은 진정한 인도주의적 방위적 노력으로 간주되어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단순히 강대국 간의 대리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주권적 싸움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지원을 받아 중립적이고 글로벌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한국은 이미 러우 전쟁과 비슷한 양상의 전쟁을 겪어본 적이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의 전후 복구는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재건 사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폐허가 되었지만 노력과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 중 하나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파괴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는 분쟁 이후 한국을 국가 재건의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추후에 있을 이해관계까지 고려하여 진작에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무엇보다도 한국을 원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어도 러우 전쟁에서만큼은 한국군은 미국이나 기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현무5의 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한국이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공개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현무5만 사용해도 이 전쟁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죠. 물론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핵무기 조작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동시에 러시아는 전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발사된 수천 수만 발의 핵미사일을 맞고 나라 자체가 공중분해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현무5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무5는 핵무기급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핵무기가 아니므로 사용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즉,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로 깔짝이기만 할 때 한국의 현무5는 러시아의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전부 불바다로 만들어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하여 전쟁을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회의실 내부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었고 회의실 내에 있던 모두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면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식을 듣고 백악관에서 급하게 달려온 담당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한국의 현무5의 위력이 그 정도는 아닐 것이고 또 한국이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도울지도 의문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자 국방부 관계자는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놀라운 답변을 시작하더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국가와 척을 진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러시아를 충분히 격퇴할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러시아로부터 얻을 천연가스와 자원들 때문에 실리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죠. 물론 만약 우크라이나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연합군 소속이었다면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한국은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도와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탄생한 국가입니다. 이들은 도와줬으면 북한을 도와줬지 절대로 한국을 도와주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째서 러시아라는 거인의 등을 돌리면서도 북한을 지원했던 저 멀리 떨어진 유럽 국가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겠어요? 한국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만큼 멍청한 국가가 아니며 이번에도 반드시 합리적인 선택을 이어나가겠죠. 그리고 당신은 현무5에 대해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군요. 미 국방부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현무5는 9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술 핵무기의 버금가는 놀라운 수준의 파괴 능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탑재체는 핵무기가 아니므로 어떠한 정치적 후유증 없이 고도로 강화된 군사시설, 지휘소 또는 주요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계속된 교착 상태에만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력기지를 타격할 군사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무5는 장거리 미사일로 전략적 군사기지, 물류허브, 주요 지휘소 등 러시아가 통제하는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심지어 지하를 관통하는 기능으로 지하 벙커와 견고한 군사 표적도 어김없이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거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죠.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는 5,500km를 초과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주요 인프라를 전부 타격할 수 있거든요.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게 된다면
러우 전쟁의 양상은 180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현무5는 가장 먼저 러시아의 지휘 통제 인프라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이 미사일의 대량 탑재체 탑재 및 강화된 목표물 타격 능력은 러시아의 중앙 군사 리더십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러시아가 병력을 지휘하는 것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겠죠. 모스크바의 주요 지휘센터와 러시아 통제 지역의 전략적 군사기지가 사라진다면 러시아 전장은 끔찍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한국은 현무5를 통해 이번 전쟁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러시아의 물류 허브, 철도 네트워크, 보급 기지를 표적으로 삼겠죠. 결국 현무5 미사일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급선을 차단하고 무기 비축량을 파괴함으로써 기동성과 재보급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 군대는 고립되고 괴멸되며 장기적인 교전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무5의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무5는 러시아의 주요 비행장과 무인드론 조종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되어 러시아의 항공 우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공군 기지를 타격하면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습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또 이번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무인드론 또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전쟁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모두 달아나버린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무조건 항복을 외치는 것밖에는 없고 그야말로 수많은 병력이나 핵무기도 아닌 한국의 현무5 미사일 하나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0%입니다. 한국은 접점이 전혀 없는 나라를 위해 젊은이들의 피를 희생할 멍청한 국가가 아니며 현무5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 오직 북한과 중국만을 겨냥하고 있을 것이니까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나 질질 끌던 전쟁이 한국의 미사일 한 방으로 정리가 되다니 역시나 21세기의 전쟁은 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었고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최강대국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전략연구소에서 파견온 소장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더니 이내 한국은 반드시 러우 전쟁에 참전하여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이 러우 전쟁의 판도를 바꿀 국가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 준 것은 그냥 넘어갔어도 전투요원을 파병한 건 선을 넘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지원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고 한국은 동맹국을 대표해서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보고 북한군은 제4차 중동전쟁 때와 베트남전 등 웬만한 전 세계의 전쟁터에 참전하고 있으니 마땅히 한국도 참전하여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1만 명 이상 파병되어 있다면 한국군도 최소한 참관단으로라도 참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계에서도 한국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뜻과 같고 만약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러 특혜를 들이밀며 살살 달래준다면 한국은 마지못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파병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군의 전투 능력과 수준을 확인해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단호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건네왔거든요. 글쎄요. 물론 북한의 파병은 선을 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러시아에게 이득으로 작용했을까요? 자, 일단 북한의 파병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앞서 이들이 러시아에 판매한 무기부터 들여다봅시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은 보관 상태 불량 및 제조 불량으로 인해 대부분이 불발탄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식량도 없는 나라에서 포탄을 만들다니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부패가 만연해 있는 북한의 상황상 이들은 화약 대신 잿가루를 넣는다든지 하며 포탄의 행색만 갖춘 가짜 포탄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가짜 포탄이 전부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이 제조한 수준 이하의 포탄은 배럴 내부에서 폭발하며 무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러시아 병사들에게도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사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아군이 죽고 또 값비싼 무기도 죄다 박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포탄이 이 지경이니
다른 북한제 무기도 신뢰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녹슨 총알과 부식된 무기는 아예 발사조차 안 되고 있고,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러시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러시아군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되었죠. 북한제의 무기를 보급받은 병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고 또 언제 작동을 멈출지 모르는 북한제 싸구려 무기에 기겁을 하고 있으며, 오죽했으면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제는 최빈국 북한에게까지 손을 빌리는 러시아의 현실에 비관하며 이번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북한의 지원은 오히려 러시아에 있어 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이러한 불량무기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이때다 싶어 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몇몇 북한군들은 애초에 탈북을 목적으로 파병을 온 경우도 있었고, 또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 병사들은 갑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북한군은 자신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러시아군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군의 역할은 그저 총알바지일 뿐이었고, 결국 자신들은 싸우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닌 그저 전쟁의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느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북한군은 러시아 군수창고나 민간인으로부터 물품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에서는 군인의 이러한 절도 행위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결국 이러한 수준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는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군의 파병을 받은 러시아군은 오히려 내분이 일어나 약해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희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참전해야 할 당위성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북한군의 참전이 러시아에 이익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이 러우 전쟁에 참전할 명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다른 국가는 몰라도 한국의 참전만은 반드시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푸틴은 지금도 한국의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눈치를 보며 한국의 러우 전쟁 참전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푸틴의 절박한 한국 피하기는 최근 들어 훨씬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이 이유 또한 바로 현무5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에 언급했다시피 현무5는 최첨단 유도 시스템과 지하를 관통하는 탄두로 전례 없는 정확도를 자랑하며 특정 개인이나 고위 군사 및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미사일은 러시아의 요인 암살이나 심지어 푸틴까지도 순식간에 암살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두려운 게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푸틴이나 다른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요새화된 시설에 위치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현무5는 정확한 위치에 타격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그 어떠한 은신처도 안전하지 않게 만드니까요. 러시아의 지하시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무5 미사일의 지하 침투 능력은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현무5는 벙커버스터 기능으로 설계되어 단단한 지하시설에 침투할 수 있거든요. 이 흙을 관통하는 탄두는 콘크리트와 흙의 층을 뚫고 푸틴과 같은 지도자가 위기시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지하 벙커에 마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이러한 강력한 기능은 미사일이 지하 대피소에 파고들어 핵폭탄급의 파괴력으로 폭발하여 내부의 주요 임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요새화된 위치도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현무5의 괴물급 성능 때문에 현재 푸틴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자신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이 죽는다면 군사 지휘부에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쳐 이번 전쟁이 그대로 끝나버릴 거라는 생각은 푸틴이 한국에 더욱 간절하게 매달리며 압박을 가장한 구걸을 하며 한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조약을 체결하는 등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편을 든다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며 지역의 불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뒤로는 한국이 중립을 지키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적 인센티브나 에너지 거래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노련한 외교수를 보여주는 한국이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다고요?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이익을 취할 것이며 중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구태여 리스크를 감수하는 멍청한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러시아로부터 이권을 얻어내는 상황인데 명분도 없는 참전을 하며 젊은이들의 피를 희생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물론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연합국들이 참전을 결정한다면 한국도 그제야 참전을 시작하겠죠. 자, 이래도 한국이 이번 전쟁에 참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럴듯한 근거를 내보이기 바랍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회의실 내부는 박수와 함성 소리로 가득 찰 뿐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었고 도저히 반박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면모를 보고 강력한 기술력과 힘이야말로 진정으로 국가를 방위하는 지름길이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미국 수준의 뛰어난 기술력을 갖게 된 한국에 존경 섞인 박수를 보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 공장? 다 필요 없다. 후진적인 한국 공장은 인도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고 인도는 차라리 중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겠다. 여기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인도 정부 대변인이 한국 기업들은 쓸모가 없으니 죄다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전문가가 충격적인 일침을 시작함과 동시에 인도 대변인은 선체로 굳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회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백악관 비서실에서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뜻밖이고 또 충격적이었던 국제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과 인도, 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말 유례없는 조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거든요. 더 흥미로웠던 건 이번 회의 주제는 바로 인도 현지의 삼성 공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파업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국가가 모여 한국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나누다니, 그리고 얼핏 보면 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까지 회의에 참석하게 되다니, 이건 분명 숨겨진 음모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회의는 시작되었고 경제자문위원회 소속의 미국 경제 전문가의 말을 시작으로 회의는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걸 그저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일어난 가벼운 해프닝쯤으로 여기곤 하던데, 이번 사건에는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인 음모가 숨겨져 있고 전 세계인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건 겉보기에도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가난한 인도를 구원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기적을 만들어낸 국가고 이런 푸대접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세운 공장들은 그야말로 인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아직 개발도상국임에도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고 한국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손빨래를 대신해주는 직업,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직업 등 100년 전에나 볼 법한 직업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수십만 명의 인도 노동자들을 고용했고 이로 인해 수백만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못 벌던 인도 사람들은 이제 삼성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 40만 원이라는 이전에 비해 40배나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전에는 꿈도 못 꿀 급여를 받은 인도 노동자들은 드디어 소비 활동을 하기 시작했기에 인도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의 공장 단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공장들의 자재나 물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국 공장이 지어진 소도시는 전례 없는 빠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지방 도시는 사실상 인도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버렸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이러한 인도 정부마저 못한 지방 도시 살리기를 한국 기업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공장단지 주변의 인프라를 정비하기 시작했거든요. 현대 공장이 위치해 있는 타밀나두 지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대는 공장이 위치해 있는 타밀나두의 첸나이와 부품 공급업체가 위치한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라에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도로 인프라를 정비해주다니요.
이건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엄두도 못 내는 행동이고 인도 정부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도로 인프라 정비를 통해 인프라가 전무한 인도의 상황을 개선해 주었고 덕분에 도시는 공급망이 확장되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더욱 큰 이익을 본 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현대입니다. 고속도로를 통해 더 쾌적한 유통망을 가지게 된 현대는 자재를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고 또 약자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어 수많은 국제단체들의 후원을 얻고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많은 매출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현대는 도로 인프라 설치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인건비의 경우 저렴한 인도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현대 입장에서는 착한 일을 하고도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던 것이죠. 물론 삼성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노이다 공장은 지역 당국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전력망을 개선하여 정전을 50%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거든요. 삼성은 공장과 주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억 6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결국 삼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밤에 전기가 없어 촛불을 켜고 지내던 인도 주민들은 드디어 전기를 사용하여 환한 밤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극한의 이익을 취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렇듯 남이 나라의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바보가 아닙니다. 삼성이 전기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노이다 삼성 공장은 계속된 정전으로 인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인도에 대한 전기 인프라 공급은 공장을 원활하게 가동함과 동시에 착한 기업 이미지를 얻고 많은 투자와 계약을 유치해서 삼성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전기 인프라 공급에 대한 계약과 많은 투자를 받아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공생하는 법을 아는 천재라는 것이죠. LG 제조 공장이 위치한 푸네 힌제와디 지역은 어떻고요? 원래 보잘것없는 곳이었던 이곳 마을은 LG가 들어오면서부터 IT파크와 전자제품 제조를 위한 경제특구가 설립되었고 LG라는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 덕분에 이곳 지역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32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인도는 과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물론 인건비는 저렴하지만 인프라 자체가 거의 없는 인도에 들어올 기업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인도는 지금도 1950년에나 볼 법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한국의 등장은 인도를 천지개벽시켜준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지금도 인도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교육기관과 생산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인도인 엔지니어를 육성하고 있거든요. 인도 정부는 학교 보급조차 실패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인도 정부가 하지 못한 일보다 더욱 위대한 일을 해주고 있고 이는 인도로 하여금 미래가 기대되는 잠재력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그런 한국을 배신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는 말을 채 끝마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중국 측의 정부 대변인이 말을 끊더니 뜬금없는 한국 비난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미국이 왜 이번 일에 관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 결정은 분명 합리적이고 이들에겐 분명 파업을 할 권리가 있거든요. 현재 삼성 공장의 한국인 관리자들은 인도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차별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 체불은 기본이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하며 그야말로 이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그러나 한국 공장의 가장 최악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인도의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장에는 에어컨 자체가 없고 전기세 절약의 이유로 선풍기도 못 켜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관리자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편한 근무를 이어나가고 있죠. 인도인들을 위한 기숙사는 또 어떻고요? 한국 공장의 인도인 기숙사는 한 평짜리 허름한 방에 4명을 몰아넣는 닭장 수준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러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성냥갑 크기의 방에 노동자들을 몰아넣으면서 자신들은 초호화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야비한 한국인들이 인도를 위해 그렇게나 많은 인도주의적 인프라 투자를 해줬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즉, 당신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한국 기업들은 차별을 일삼는 악덕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관계자의 말에 인도 정부 대변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요. 아무래도 그는 자국의 국민들이 한국인들에 의해 우롱당하고 있다는 점에 엄청난 분노를 느낀 모양이었고 금방이라도 한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나갈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문가의 말이 더 빨랐어요. 그는 인도 정부 대변인이 입을 채 열기도 전에 놀라운 주장을 하며 회의실 내에 모두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고받은 정보에 의하면 당신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보세요. 당신은 한국을 무작정 비난만 하지 거기에 대한 증거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비난은 누가 못하나요?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하는 주장에는 모든 증거가 존재합니다. 미국 정보부 측은 제게 인도 현지에서 입수한 충격적인 증거 영상들을 넘겨주었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공장에서는 인도 노동자들을 위한 위생적인 무료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자체 교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사 소유의 버스는 인도에서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기에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그러나 인도 노동자들은 이러한 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건 중국 측의 거짓된 주장과는 달리 한국 공장은 인도 노동자들에게 수준급의 기숙사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기숙사는 한국인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방과 동일한 숙소이며 인도 노동자들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자신들의 집보다 훨씬 좋은 기숙사에서 살기까지 하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고도 한국이 인도 노동자를 차별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기숙사 시설에서마저 한국의 천재적인 경영 방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노동자들은 시간 개념이 없고 약속을 안 지키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인도인들의 특징을 정확히 간파하고 수준급의 기숙사 시설을 구비해 둠으로써 공장과 바로 인접해 있는 기숙사의 위치상 인도 노동자들이 강제로라도 정시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남에게 잘 베풀면서도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지 평균 월급의 10배나 되는 고임금과 넉넉한 유급휴가, 그리고 각종 수당까지 전부 챙겨가고 있는데요. 인도 전역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밖에 없고, 덕분에 인도인들은 초과 수당을 받기 위해 오히려 초과 근무를 원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차별 없는 근로자 복지 제도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이라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죠. 하지만 중국 공장은 어떨까요? 일단 인도 내 중국 공장은 한국과는 달리 최저임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문맹률이 높은 인도의 특징을 이용해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복잡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하여 휴일이 아예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일하는 인도인들은 사실상 인도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낮은 시급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도 공장은 적어도 휴일에는 쉬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공장은 매우 구식이라 가뜩이나 생산성이 형편없는데 중국인 관리자들은 인도 노동자들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높은 할당량을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시 이들은 폭행까지 해가면서 인도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벌이는 가장 끔찍한 짓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각종 공장 폐기물이나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나 강에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염수는 그대로 인도인들의 식수로 사용되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즉,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구원했다면 중국은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인도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증거는 확보한 상태며 아마 이 회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 국제 언론을 통해 중국의 악행들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미국 경제 전문가의 충격적인 연설에 중국 정부 관계자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경제 전문가가 제시한 증거 영상들을 황급히 가리더니 이건 전부 조작된 영상이라면서 그럼 그렇게나 열악한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최고 대우를 보장한다는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 노동자들만 파업을 하는 거냐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 정보부 관계자가 나서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파업을 하는 거냐고요? 그거야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 정보부는 중국 정부가 인도 내 한국 공장의 노동자를 빙자한 스파이를 침투시켰고 이를 통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낸 상태입니다. 즉, 애초에 파업을 주도한 세력 자체가 중국 정부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은 가짜 인도 언론사를 세운 뒤 언론과 여론까지 조작하며 한국 파업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인도에 파견된 미국 측 요원들은 중국 정보부 소속 요원들이 인도에서 한국을 공격하는 경제 스파이 활동을 벌이는 정황들을 전부 포착해낸 상태며, 심지어 중국인들은 한국 공장의 기계들의 일부러 결함과 오작동을 만들거나 공급망을 조작하는 등 안전 위험을 초래하며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 인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와 파업에 대한 선동 때문에 인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광범위한 파업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건 중국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인도 또한 자신의 은인인 한국을 저버리고 고의적으로 중국의 선동에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바로 부패한 인도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의 뒷돈을 받고 한국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 등의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와 협약을 맺고 인도 내에 공장을 건설한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파업 등의 불상사가 일어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임금 인상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할 것 등 이 모든 조항은 계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현재의 인도 노동자들이 하는 건 불법 파업임에도 왜 인도 정부가 손을 쓰고 있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중국의 뒷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도 노동법에서조차 현재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3년 내에 2배의 임금 인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인도 정치인까지 싹 다 매수했기에 이러한 터무니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충격적인 주장에 회의실 내에는 일순간 냉랭한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기세등등하던 인도 관계자와 중국 관계자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아무래도 이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던 모양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구역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더러운 방법을 총동원했으면서도 이렇게나 뻔뻔하게 나와 한국을 욕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제 예상을 한 차원 뛰어넘은 국가였습니다. 중국 관계자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또다시 고함을 지르며 중국이 한국 따위에 소국을 거들더라도 볼 것 같냐며 노발대발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파업 때문에 망하든 말든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즉 중국은 한국 기업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더군요. 그러나 미국 정보부의 정보 수집 능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계자는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글쎄요, 한국 기업의 손해가 왜 중국에 어떠한 영향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현재 중국은 십수년째 한국과의 경쟁에서 완패를 이어가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침몰은 중국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데 말이에요. 일단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은 인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효율적인 생산에 의존하는 대규모 공급망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분야는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까지 기술을 육성하는 분야죠. 그러나 중국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한국의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 기업은 화웨이, 샤오미, 비아디 및 기타 중국 기업을 압도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한국 기업의 제품만을 택했거든요. 결국 경쟁에서 뒤처진 중국 기업들은 늘 적자에 허덕여야만 했죠. 그래서 중국은 더러운 수를 써가면서까지 한국을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인도 공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여 제품 출시 지연, 글로벌 시장 부족, 신뢰성에 대한 평판 손상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즉, 중국은 인도에서의 한국 생산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자체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들은 한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빠르게 진출하여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한국의 다각화된 공급망은 인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발밑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주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늘 중국의 저렴한 단가를 이겨냈고, 한국은 신뢰의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거든요. 결국 중국은 늘 자신들을 압도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차지하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 엄청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연이은 계약 실패에 따른 적자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일단 원자력 분야만 봐도 그렇죠.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주요 경제국으로부터 원자로 계약을 지속적으로 수주하며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전문성, 안전성, 평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과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번 체코 원자력 계약 수주권을 좀 보세요.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은 결국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서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고, 이는 중국도 경쟁하고 있던 매우 권위 있고 경쟁력 있는 입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 경쟁에는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이었던 프랑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체코 측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고, 또 계약 일정을 단 한 차례도 어기지 않았던 신뢰의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원자로는 압도적인 성능에 비해 가격도 무척이나 저렴했고, 또 연이은 계약 위반과 지연으로 인한 국제 분쟁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 비해 한국은 이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경험이 존재했죠. 결국 한국은 압도적인 원자력 강국이었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의 기술력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전통 기술 강국까지 모조리 박살내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나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안타깝게도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오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중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수주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존심을 상해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조차 제대로 못 짓는 원자력 후진국일 뿐입니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자로를 지어준다니 이건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입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APR-1400 원자로는 안전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입증된 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성공적으로 원자로를 건설했고, 이 원자로는 지금도 원활히 작동하며 아랍에미리트에 막대한 에너지 공급을 해주고 있죠. 심지어 한국의 APR-1400은 99.4%의 압도적인 운영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까지 합니다. 또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예정보다 일찍 인도했을 정도로 빠른 건설 속도를 보여주지만, 중국은 평균 7년의 건설 지연이 있을 정도로 불완전한 원자력 건설 체계를 가지고 있죠. 도대체 운영률과 성능, 가격, 그리고 신뢰도도 전부 한국에 뒤처지는 주제에 어떻게 한국을 진지하게 이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한국과의 경쟁은커녕 아예 국가 수주의 입찰조차 해선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방위산업은 또 어떻고요? 한국은 글로벌 무기 수출에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 군사력 순위 3위에 달하는 중국이고, 중국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엄청난 방산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럼에도 한국의 기술력을 도저히 쫓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은 유럽에 자신들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 나라 무기의 설계도 베끼기와 산업 스파이 투입 등 각종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으며 카피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한국의 현대 로템은 폴란드에 58억 달러 규모의 K2 블랙팬서 전차를 공급하는 방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역사상 가장 큰 방위 계약 중 하나입니다. 이 계약은 폴란드가 중국 옵션보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빠른 인도 시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중국 방산업체를 상대로 거둔 중요한 승리였죠. K2 전차는 자동화된 시스템, 첨단 화력 제어,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이는 중국이 그토록 권했던 유럽과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한국에 밀리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한국의 FA-50 전투기는 또 어떻고요? 한국은 이번에도 중국을 제치고 폴란드와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FA-50은 비용 효율성, 전투 성능, 나토 체제에서의 상호 운용성으로 인해 해외 구매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다재다능한 경영 전투기로, 여담이지만 폴란드는 여기저기서 결함 소식이 들려오고 명백한 불량품이지만 환불과 AS를 거부하는 중국의 뻔뻔한 계약 위반 행위를 지켜본 뒤 중국산 무기 구입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그토록 원했던 계약을 한국은 너무나도 쉽게 따내며 막대한 이익과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으니 중국이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며
지저분한 짓을 해서라도 견제하려는 것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건 중국의 명백한 패착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떨어뜨리면 자신들이 한국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수준 차이는 너무나도 극심하고 한국이 아무리 곤두박질 친다고 해도 중국이 한국을 넘어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한국의 자리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대신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중국은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을 끌어내리는데 힘을 쏟을 시간에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올라가려는 전략을 세우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정보부 관계자의 말에 중국 대변인은 몹시 당황했는지 어버버대며 말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는 전곡을 찔린 모양이었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쓰러지듯 자리에 다시 앉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인도 대변인은 중국만 집중포화를 맞는 상황에 안심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멀뚱멀뚱 앉아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인도 대변인의 모습에 미국 경제 전문가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오랜만에 일어나서 충격적인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인도가 먹을 욕을 중국이 대신 먹어주니까 안심이 되나요? 그런데 지금 인도의 상황을 보면 마음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인도의 장기 파업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인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결국 철수 선언을 내려버렸거든요. 지금껏 인도는 한국 기업들 덕분에 전례 없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죄다 철수해버린다면 인도는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당신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로 들어오기 전 산업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굶주린 인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풀까지 뜯어먹었던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요? 물론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인도는 다시 20세기로 회귀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일단 괴멸적인 경제적 손실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겠죠. 인도는 한국 덕분에 떠오른 나라니 당연히 한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던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될 것이고 이는 인도 경제의 대공황을 일으킬 거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도는 미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기업들은 공장 주변 인프라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해왔습니다. 그런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인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이고 이는 인도 내 대부분의 지역들이 19세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 공장이 고속도로를 정비해놓은 타밀나두에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산업활동 감소로 인해 인프라 활용도가 떨어지고 인도 정부는 이를 보수하고 유지할 자금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속도로는 빠르게 그 가치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삼성 노이다 공장과 같이 공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전력망과 물 관리 시스템 또한 전면 중단되어 인도 전역은 다시금 전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주민들은 오염된 물에 따른 수인성 질병으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결국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인도에 투자를 할 국가는 아무도 없게 되고 투자했던 자금도 빠르게 회수되어 인도는 국가 파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서 기술 이전과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철수하면 이러한 기술 이전 과정이 중단되어 인도 산업 부문의 기술 격차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이 도입한 첨단 제조 기술은 더 이상 인도 근로자와 기업이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특히 인도의 전자 및 자동차 부문에서 기술 정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기술학교를 세워 수년 동안 기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이러한 기술학교가 전부 폐쇄되면서 인도는 더 이상의 유능한 기술자를 배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기반이 약해진 인도는 더더욱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어떠한 투자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즉, 인도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없는 죽음의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제 전문가의 충격적인 주장에 인도 대변인은 패닉에 빠진 듯 두 눈에 초점이 풀린 채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선진적인 국가였고 이런 나라를 배신한 인도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빠진 중국과 인도 관계자들이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것을 끝으로 국제회의는 종료되었는데요. 저는 겁도 없이 한국을 건들다가 본전도 못 찾은 두 국가가 한심스러우면서도 미국이 한국이라는 강대국과 최고 수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